대항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항력이란 집주인이 바뀌어도 세입자는 새 주인, 바뀐 주인에게도 임차권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이게 대항력이 참 좋게만 해석을 했는데 이번에 전세 사기 이런 걸 하면서 보니까 오히려 더 안 좋은 거예요. 그냥 주인이 지금 집 팔면서 세입자 동의 받아야 될 필요는 없죠. 그냥 파는 사람 그냥 팔아버려도 그 새 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니까 새 주인한테 받아 나가라 이렇게 해버리면 끝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팔려면 통보해야 된다 세입자한테. 그럼 세입자한테 통보한다고 해서 통보하지 못 팔고를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래서 다만 이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는 걸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바뀌기 전에 주인한테 보증금 내달라 할 수 있다. 지금도 판례는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지만 승계되는 걸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판 것을 안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구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게 판례예요. 법조문에는 없지만 그 판례를 명문화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팔려고 하면 팔기 전에 나 팔면 그러면 팔기 전에 주인 돈 내주라 내 보증금 이렇게 주장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인데 아직 바뀐 건 아니고요. 어쨌든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됩니다. 그 바뀐 주인에게도 임차권이 있음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경매의 경우에는 경락으로 소멸합니다. 경매는 낙찰되면 그 원칙적으로 대항력은 소멸된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인수된다. 경매에서 대항력이 있으려면은 전입신고하고 이사만 하면 대항력이 있는 게 아니라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여야 합니다. 저당권, 건저당, 담보가등기, 압류가 압류보다 최선순위인 경우만 대항력이 있습니다. 경매에서는. 임차권은 경매에서는 선순위 담보물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선순위 임차권인 경우에는 인수된다. 새로운 주인이 돈 내줘야 된다. 자, 우선 변제인데 이사하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후순위보다 전액을 우선 면제받는다. 대항력만 갖추면 최우선 면제받습니다. 최우선 면제는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일정 금액만 최우선 면제받죠. 근데 확정일자 받으면 전액을 후순위보다 우선 면제받습니다. 지금 서울의 서초동의 설해마을, 서초구 설해마을 이런 데 보니까 고현정 씨가 20억 전세 산다 이렇게 뉴스에 나왔더라고. 저는 전세가 20억인지 얼마인지 알지도 못하는데요. 한남 더힐, 지금 옛날에 당국대학교 자리 한남동에 그 집값이 80억, 100억 이렇게 하더라고요. 매매가가. 전세 50억, 60억 이렇게 돼요. 전세가. 그래도 전세 사는 사람이 있나 봐요. 롯데 시그니엘 그 롯데타워에 있는 오피스텔이더라고. 이게 주상복합이 아니고 오피스텔. 월세가 한 달에 3천만 원, 4천만 원 이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도 잘 나간데 새가 단기 월세를 많이 났는데요. 사기꾼들이 사기치기 좋다고 이거 내 여기 산다 이렇게 하면 웬만한 분들 다 넘어가더라고요. 거기 산다고 돈. 예,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건 단기 월세가 많이 나간대요. 뭐 하여튼 뭐 비즈니스하고 이런 거 하려고 외국 사람 초대해가지고 뭐 바이어들 이런 거 하려고 하여튼 오피스텔이니까 그 롯데 시그니엘이 오피스텔이 가지고 난방이 안 돼 있대. 바닥 난방이. 그래서 실거주 선호도가 굉장히 낮대요. 롯데 시그니엘 거기가 난방이 안 되니까 나이 많은 사람 우리는 막 좀 뜨거운데 바닥 따뜻한데 이런 데서 자는 걸 원하는 거잖아요. 온돌 문화여 가지고. 근데 그런 게 없다고요. 자, 어쨌든 이제 우선 면제는 금액과 상관없이 후순위보다 전액을 우선 면제 받는 거고요. 근데 법조문에는 최우선 면제라는 말은 최라는 말은 없어요. 법조문에는 그 최우선 면제인지 우선 면제인지를 구분해야 되죠. 최우선 면제는 서울에서 1억 6,500 이하인 경우 5,500만 원까지만 최우선 면제 받잖아요.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일정 금액만. 그래서 최우선 면제인지 우선 면제인지를 구분하는 게 최라는 말은 없지만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 면제, 소액 임차인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냥 우선 면제는 후순위 권리자보다 후순위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 면제 이렇게 하면 그건 전액을 후순위보다는 우선 면제 받습니다. 전입신고 안 하는데 확정일자 먼저 도장 찍어줘요, 안 찍어줘요? 동사무소에서도? 옛날에는 안 찍어주더라고. 저는 요즘은 안 해봤는데 옛날에 해보니까 안 찍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안 찍어주는 근거가 뭐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민원 제기할 테니까 문서로 답변해달라. 잠깐만요 하고 그냥 해줄게요 하더라고요. 원래는 안 해준다 하더라고. 옛날에 전입신고도 안 했는데 어떻게 확정일자 찍어주냐, 안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안 해줘가지고 옛날에는 싸우다가 안 해줘가지고 그냥 등기소나 공정인 사무소 이런 데는 가면 해주거든요. 왜 이게 있어야 되냐면 지금 전세자금 대출 받으려면은 전세 임대차 계약서 원본하고 원본이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가 입주하기 전에 미리 은행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입주하는 날, 이사하는 날 은행에서 주인 통장으로 입금시켜 주잖아요. 그럼 미리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 계약서가 은행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대출 받으려면. 근데 동주민센터에서는 옛날에는 안 해준다고 했다고요. 전입신고 안 하면. 그런 법은 없습니다. 전입신고 안 하면 확정일자 안 찍어준다는 법은 없다고요. 그래서 해줘야 됩니다. 확정일자라는 것은 그 날짜에 그 문서가 있다는 것을 입증할 뿐이에요. 그래서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전자계약서 작성했다는 타임스탬프 시점 확인 필일 도장이 찍혀요. 몇 년 몇 월 몇 시 몇 분 몇 초 계약 성립됐다. 또 타임스탬프 2가 찍혀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분에 확정일자 받았다. 부동산 거래 신고 접수됐다. 이게 찍혀요, 도장이. 그래서 위변조 못하니까 안전하다고요, 전자계약서. 자, 최우선 면제입니다. 요거는 최우선 면제는 지금 현재 서울에서 1억 6,500인 경우 5,500,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 세용화 김포 세종용인 화성 김포는 1억 4,500만 원 이하인 경우 나누기 3을 해서 100만 원 단위로 절상을 한 겁니까? 절하를 한 겁니까? 나누고 보세요. 이게 1억 4,500 나누기 3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도 4,800 몇십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뒷끝다리를 잘라버린 게 절하했습니다. 절상이 아니고 반올림 아니고요. 절하. 상가는 절상했고요. 물론 시험에 절상했냐 절하했냐 이런 거 나온 적은 없는데 어쨌든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역산해 보니까 나누기 3을 해가지고 뒷끝다리 잘라버렸다고 100만 원 단위로. 맞나요? 4,800 뭐 몇십만 원 나올 것 같은데요. 83333 그건 뒷끝다리 잘라버린 거예요. 100만 원 단위로. 절하, 절상이 아니고. 근데 상가는 또 절상했어요. 상가는. 그 다음에 광역시, 그 다음에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이천, 평택이 최근에 신설됐죠. 이천, 평택이 집값이 많이 올라갔어요. 파주, 이천이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평택은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전부 파주, 이천, 평택. 파주는 LG 회사 무슨 LG 디스플레이 있고, 이천은 SK 하이닉스 있고, 평택은 삼성 평택 캠퍼스라고 하대. 캠퍼스는 대학 캠퍼스라고는 들어봤는데 삼성은 또 캠퍼스라고 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가 공장만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여러 가지가 캠퍼스란 게 뭔지 모르겠는데 캠퍼스라고 부르더라고. 어쨌든 그래서 8,500만 원 이하인 경우 2,800만 원까지, 기타 적은 7,500만 원 이하인 경우 2,500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받습니다. 다만 시행일 전 담보물권 취득자에게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10년 전에 근저당 설정 등기가 돼 있다면 그 10년 전에 소액 임차인의 범위가 적용된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 1억 6,500에 세 들어가더라도 세입자는 최우선 면제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우선 면제는 항상 5,500원, 2,000에서 2,800원, 만약 2,800에 전세 계약했다면 2,800원 최우선 면제 항상 받는다. X입니다.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받으니까 항상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항상 받을 수 있는 것만은 아니라고요. 이 8,500이라도 2,800, 8천만 원이라도 2,800, 2,800이라도 2,800이라고요. 나누기 3을 한다 했는데 그럼 6천만 원이면 나누기 3을 해가 2천만 원만 받는 게 아니라 6천이라도 2,800, 2,800이라도 2,800, 2천이라면 2천밖에 못 받겠죠. 보증금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도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만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두 가지가 있다고요. 명령에 의한 등기가 있고 임차권 설정 등기가 있습니다. 임차권 설정 등기. 설정 이렇게 쓰는 거 맞아요? 임차권 설정 등기. 한글 경상도여 가지고 제가 발음을 잘 못해. 밑으로 하고 이게 위로 하고. 또 그 경상도라니까 쌀 할 줄 아는지 쌀 해보라고 하던데 쌀은 할 줄 알아요. 경상도 사람 중에서는 비교적 제가 발음은 잘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거 못하겠어요. 이거 밑으로 이거 하고 어머니 옆으로 하는 거 이거 발음을 잘 못해요. 구분을. 자, 어쨌든 임대차 기간 끝나야 된다. 설정 등기는 당사자 합의에 하는 거는 계약 기간 안 끝나도 언제든지 가능하죠. 둘이 합의만 되면. 그게 설정 등기고 명령에 의한 등기는 명령이라는 거는 재판상 등기예요. 재판상. 원래 등기하려면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근데 명령에 의한 등기는 등기 권리자만 가서 하면 된다고. 의무자는 안 가도 되고. 즉 임차인이 권리자잖아요. 임차권 등기면 그 임차인 혼자 가서 해도 된다고요. 주인 동의 없이. 명령에 의한 등기는. 설정 등기는 주인 동의 받아야 되고요. 주택소재지 법원입니다. 주택소재지인데 주소지, 집주인, 임대인 주소지 아니라고요. 주택소재지 법원에다가 신청하고 등기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를 하면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취득하고 이미 취득한 경우에는 계속 효력이 유지됩니다. 민법 621조에 의한 임차권 등기, 이게 바로 설정 등기라고요. 합의에 의해서 한 등기, 민법 621조가. 그래서 설정 등기나 명령에 의한 등기나 똑같습니다. 효력은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을 취득하는 것 똑같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명령에 의한 등기는 계약 기간이 끝나야 할 수 있는 거고 설정 등기는 언제든지 합의만 되면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후에 임차한 새로운 임차인의 경우 최우선 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되지 않잖아요. 등기사항 증명서 얼구에 보니까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왔으면 보호받을 생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최우선 면제 안 해준다고. 왜 방 한 칸에 최우선 면제를 2명 해줄 수는 없잖아요. 명령에 의한 등기를 해놓고 나간 사람도 최우선 면제 받죠? 그럼 뒤에 들어오는 사람은 못 받는다고. 방 한 칸에 2명을 최우선 면제 해줄 수는 없잖아요. 자, 임대인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할 의무다. 선이행이다. 동시행이 아니고. 뭐 민법에서 동시이행 항변권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동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원칙은 보증금 돌려주는 거하고 집 비워주는 거하고 동시행을 해야 되잖아요. 또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놓고 이사 나가가지고 세입자가 돈 돌려달라 이렇게 하니까 주인이 등기 말소 해주면 돌려줄게 이렇게 동시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요. 돈부터 돌려주고 말소를 해달라고 해야 된다고요. 한번 전과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돈을 안 돌려줘가지고 등기를 해놨는데 또 돈 돌려달라니까 등기 말소해주면 돌려줄게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참 현업에 나가면 이게 동시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매매 중개하기가 어렵겠어요? 임대차가 어렵겠어요? 뭐가 더 어렵겠어요? 현실적으로. 임대차가 저도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법에는 없지만 왜 임대차가 더 어려워요? 매매보다? 임대차가 저 같은 경우는 임대차 저는 뭐 처음에는 모르고 집 구한다, 세 구한다, 전세 구한다 하면
10군데씩 보여줬어요. 집만 빠지고 계약은 안 하더라고요. 제가 실장으로 근무하니까 사장님은 그러더라고. 전세 구하러 왔습니다 하니까 이사 날짜 언젠데요? 묻더라고요. 아직 안 정해졌는데 그럼 지금 봐도 소용없습니다. 시세 알아보려고요. 지금 시세하고 또 나중에 이사할 때하고 시세 다르니까 이사 날짜 확정되면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 전세는 더 어려워요. 이사 날짜를 보통 전세를 어떻게 구하냐 하면 새로운 그 주인하고 이제 언제 다른 새로운 세입자 들어갔다 이사 날짜가 미리 정해놓고 구하러 다닌다고. 그 날짜 딱 맞춰서 해줘야 돼. 매매는 근데 그렇게 날짜 딱 안 맞춰도 되는 경우 있죠. 파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파는 날짜 정해지면 그때 맞춰가지고 팔리고 나면 이제 새를 그 날짜에 맞춰서 구한다고. 주인이 다른 데 구하더라도 그 전세가 저는 더 어렵더라고요. 날짜가 이미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날짜에 계약이 가능한 경우만 가능하니까요. 매매는 뭐 급하니까 언제든지 팔리면 가능하죠. 대부분은. 자, 사실혼 보호 등입니다. 사실혼. 우리가 불륜을 사실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은데 배우자가 있는 사람은 사실혼이 안 되죠. 불륜이죠, 불륜. 배우자 있는 상태에서는 사실혼이 인정 안 된다고요. 사실혼과 법률혼 차이점은 오직 혼인신고 안 하고 차이뿐밖에 없어요. 사실혼이 보호되는 것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이런 거는 사실혼도 보호됩니다. 즉 사실혼 배우자에게 연금 나간다고요. 그리고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사실혼이 보호되는 것은 주택만 보호됩니다. 상가도 보호 안 됩니다. 민법에서도 사실혼은 상속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이 먹어가지고 재혼하려고 하면 자식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혼인신고 하지 마, 그냥 사세요. 뭐라고 나이처는 안 하고 그냥 나이 드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는데요 하고 이런다고요? 왜 그렇게 했어요? 자기들 상속이 안 되니까 다른 데 결혼해버리면 그 배우자한테 상속이 더 많이 되잖아요. 1.5배. 그건 사실혼으로 가지고 그냥 혼인신고 안 하고 살고 있으면 상속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혼인신고 못해요. 마음대로 나이 먹으면. 아니면 자식들한테 재산 다 주고 그냥 빈털터리로 그냥 혼인신고 하는 거는 그거는 허용해 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주택만 사실혼을 보호하는 취지가 뭐겠어요? 주택이라는 거는 의식주를 해결할 때는 필수제잖아요. 누구나 의식주는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사실혼도 보호해 줘야 돼. 사실혼이라고 해서 지금 주택도 세입자 살던 거 상속 안 된다고 하면 당장 쫓겨나야 되잖아요. 그러나 상가라든가 이런 거는 상가 없어도 뭐 월급 받아도 되고 막노동을 해도 되고 막말로 당장 죽는 건 아니에요. 상가 없다고. 근데 주택은 없으면 지금 이 추운데 얼어 죽어야 되잖아요. 지금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주택은 최소한 의식주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꼭 해결해야 되는 거니까 사실혼도 보호를 해준다고. 주택만. 그 외에 상가 보호 안 되고 민법에서도 상속 안 되고요. 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보면 배우자 특례라고 있어요. 배우자 특례. 그때 배우자는 사실혼 배우자는 제외돼요. 법률혼 배우자만 해당된다고요. 배우자 특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배우자 간에 특별히 예외. 배우자 간의 명의신탁은 처벌하지 않고 원래 무효인데 유효하잖아요. 예외적으로. 그때 배우자도 사실혼 배우자는 제외된다고요. 사실혼이 보호되는 건 오직 주택만 보호된다. 상속인 없이 사망을 하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승계를 하고요. 만약 상속인이 가정 공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는 사실혼 배우자와 이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승계를 한다. 단 1개월 이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차인이 있고요. 그리고 그 임차인하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있는데 둘이만 살다가 임차인이 사망했다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경우 100% 상속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촌 이내의 상속인이 가정공동생활을 지금 하지
않는 경우,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만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하고 있어요. 그럼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이 없어요. 그럼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없다고요.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럼 가정공동생활을 3명이 한 집에 살면 누구한테 상속된다는 이야기예요? 상속에 대한 일반법은 민법이에요. 상속에 대한 일반법은. 민법에 특별법에 규정 없으면 민법이 적용된다고요? 그 민법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사실로는 아까 상속 안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에게만 상속이 돼요. 그런데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에 대한 특례가 여기 적혀져 있다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특별법에. 그래서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생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상속인이 요양원에 노부모를 모시고 있고 둘이만 살고 있으면 공동으로 승계된다고요. 뭐 우아한 제국인가 여러분들은 학원 다닌다고 드라마 못 보겠네. 우아한 제국 이런 드라마 있더라고요. 그것도 보니까 뭐 자식이 그냥 아버지 죽이려고 하고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자세하게 드라마 보진 않았지만 돈 많으면 오래 못 살아요. 현금은 내가 지켜야 되는 돈이고 연금은 나를 지켜주는 돈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다 연금 넣어야 돼요. 그러면 오래 살아야 자꾸 연금이 나오니까 자식들이 안 죽인다고 부모를. 근데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죽으면 다 자기 거 되잖아요. 그래서 위험해요, 생명이. 그래서 저는 자식들한테 연금 들어놓은 것밖에 없지 나는 현금은 하나도 없다 이랬어요. 그러면 안 죽이고 살려놓을 거 아니에요. 연금은 계속 받아야 되니까. 자, 단 1개월 이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2년 계약 체결해 놓고 1년 만에 임차인이 사망을 하면 남은 1년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승계를 받는다고요. 상속인이 가정공동생활을 안 하면 공동으로 승계를 받는데 단 1개월 이내에 반대 의사 표시를 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한 달 안에 도저히 여기 무서워서 못 살겠다. 꿈속에 계속 배우자 나타나가지고 저승에 같이 가자 하고 목 조르고 이러면 꿈속에 나타나면 무서워서 못 살아요. 보통 사랑하는 사람 죽으면 그 집에 살기 어려워요. 지금 제 누나가 75살인데 매형이 돌아가셨는데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집 팔고 다른 데로 갔어요. 딸 집 옆으로 이사 갔어요. 결국 사랑하면 무서워요. 사랑하면. 사랑 안 하면 별로 안 무서워요. 그러니까 한 달 안에 도저히 무서워서 못 살겠다. 이사 나가야 되겠다. 주인한테 이야기하면 주인은 보증금 내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조건 아까도 말했잖아요. 무조건 1년에 5% 올리는 것만 가능하다 하면 그건 무효라고요. 내리는 거 깎는 거는 무조건 안 되고 올리는 것만 가능하다. 이렇게 특약을 적으면 무효다. 강행법규 위반으로. 정감 청구다. 감액도 청구할 수 있고 정액도 청구할 수 있다. 어떤 경우 감액하고 어떤 경우 정액하냐.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 등이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 주변 시세가 너무 많이 올랐으면 올릴 수 있고 다 떨어졌으면 깎아달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단 한 번 올리고 초과에 대해서는 상한선이 있는데 감액은 상한선 없어요. 1년에 100번이라도 감액해달라 할 수 있어요. 물론 100번 감액해달라고 하면 주인은 무조건 깎아줘야 되는 거는 아니죠. 감액 청구권이 형성권이 아니고 청구권이에요. 청구를 했는데 받아주면 깎아주면 다행인데 안 깎아주면 감액 청구 소송을 해가지고 재판으로 확정받아야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깎아달라 하면 주인이 거의 안 깎아줍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세입자들은 주인이 5% 올려달라면 거의 올려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뭐 현업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해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이거 완전 세입자를 위한 법이고 주인한테는 완전 악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도 주인에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유리해요. 올리는 거 안 올려주면은 나중에 보증금 내줄 때 그 월세로 환산해가지고 올려받은 거 다 까고 내줘버린다고. 그러면 세입자가 받아내려면 소송해야 되잖아요. 근데 세입자는 깎아달라고 하면 주인이 안 깎아주면 그냥 소송해야 돼요. 그 어쨌든 세입자는 이래나 저래나 세입자 돈 들여가지고 소송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통 5% 올려달라면 거의 올려줄 수밖에 없고 깎아달라면 현실적으로는 안 받아줍니다.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정감 청구할 시험에 그렇게 나왔어요. 5% 범위 내에서만 정감 청구할 수 있다 하면 X의 감액은 상한선 없다고요.
정액 올리는 거는 한 번 올리고 나면 1년 안에는 못 올리는데 감액은 그런 거 없다고요. 1년에 100번이라도 이론적으로는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월차임 전환율 1할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2%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정액 비율 등을 초과하여 지급된 차임 등은 반환 청구 가능하다. 이거 이제 시험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현업에 있으면 이게 5%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휴대폰 가지고 렌트홈이라고 한번 치보십시오. 이게 렌트홈에 들어가면 자동 계산기가 있어요. 이게 정감 청구 자동 계산기가 있어요. 렌트홈이라고 치가지고 들어가면.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1억에 이 보증금이 1억이고 월세 보증금 입력하는 난이 있다고요. 1억에 예를 들면 뭐 50만 원 이렇게 받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5% 올린다고 했을 때 각각 1억도 5% 올릴 수 있고 월세도 5% 올릴 수 있어요. 근데 여기 그 다음에 정액을 갖다 그대로 1억 적고 여기다가 월세만 올리면 전세 5% 500만 원 올릴 수 있는 걸 월세로 환산한다는 이야기. 계산하기 좀 복잡하죠? 그럼 다 자동 계산대 나온다고요. 전세는 안 올리고 월세만 올리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게 나온다고. 그 렌트홈의 자동 계산기에. 또는 월세는 안 올리고 전세만 올리면 전세 보증금 얼마 올릴 수 있는지 이게 렌트홈에 보면 임대료 그 자동 계산기가 나와요. 정감 청구하는 거. 그 제가 현업에 있는 개업공개사님도 이거 계산하기 너무 어렵다. 월세로만 올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물어보면 저도 계산하기 귀찮아가지고 그냥 렌트홈 여기에 들어가서 자동으로 계산해 보세요. 이렇게 말해줘요. 찾았어요? 아무도 못 찾았어요? 아직 렌트홈? 나중에 찾아보세요. 아니 못 찾았으면 렌트홈에 들어가면 그 어디 보면 왼쪽 위에 어디 보면 임대료 왼쪽 위에 네모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아마 휴대폰으로 보니까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PC 버전으로 렌트홈에 들어가 보세요. 렌트라는 게 뭐예요? 이게 렌트. 원래 정식 사이트 이름이 www.renthome 렌트홈이거든요. 렌트 세놓는 게 렌트죠. 렌트 집 세놓다 이 말이죠. 렌트홈. 렌트홈 co.kr 아마 이럴 거예요. 그 사이트 이름이 그냥 렌트홈이라고 한글로 치니까 나오죠. 자, 그 다음에 표준계약서인데 법무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단 합의한 경우 사용 안 해도 된다.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 이 법규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그래서 아까 5% 1년에 5%씩 올리기로 한다는 건 효력이 없다고요. 내리는 건 안 적었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불리하잖아요. 불리한 약속은 법에 위반된 약속을 해도 효력이 없다. 정보 제공 요청 가능한데 이해관계인은 인적사항 요청은 불가능하고요. 임대인 임차인은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인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영업용 상가건물만 적용됩니다. 어린이집, 노인주간보호센터. 저도 매형이 이게 돌아가시기 전에 노인주간보호센터 이걸 갖다 노치원이라고 하더라고. 유치원이 아니고 노치원. 아침에 때리러 저도 이제 나중에 학원 강의 그만두면 그거 하려고 요양보호사 따가지고 운전하면서 데리고 노치원에 노인주간보호센터에 데리고 갔다 출퇴근시키는 거야. 집에 데려다 주고 이렇게 하면 그게 한 250만 원, 200만 원 넘게 벌더라고요. 요즘 최저임금이 200만 원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아침에 데려다 주고 그냥 나중에 집에 또 아침에 이게 노인주간보호센터에 데리고 갔다가 또 집에 데려다 주고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 하는데 한 200만 원 이상, 최저임금 200이니까 200만 원 이상은 번다더라고요. 사회복지사나 뭐 이런 거 있어야 돼. 아니 없어도 되는데 운전만 하면 없어도 되는데 제가 아는 분은 보니까 이제 차 운전하다가 남자인데 남자 목욕도 시키고 이러려면 월급도 준대. 그러면 요양보호사 자격증 있는 게 좋대요. 사회복지사 이런 거는 시험 제가 사이버대학 강의하는데 사이버대학 이런 데는 그냥 그것만 이수를 하니까 수강만 하니까 주더라고. 2급은 자동으로 시험 안 봐도 1급은 시험 봐야 되고요. 실습을 해야 돼요. 그 대신에 실습.
네, 실습이 많이 늘어났어요. 옛날에 시간도 짧고 적고 또 막 실습 안 하고 그냥 가짜로 한 것처럼 서류에서 꾸미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게 좀 힘든가 봐요. 엄격하게 하나 봐요. 자, 그래서 이게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영업용이 아니에요. 이건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아니에요. 고유번호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상가금융임대차보호법이 적용 안 됩니다. 그러면 아파트 단지 내 상가 1층에 있는 어린이집 이런 거는 주택이 아니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도 안 되고요. 상가가 아니니까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적용 안 돼요. 그럼 뭐가 적용돼? 민법임대차가 적용된다고. 민법임대차. 주택도 아니고 상가도 아닌 토지임대차 이런 거는 민법임대차가 적용되죠. 주된 부분이 영업용이면 적용되고 미등기 전세, 채권적 전세도 상가임대차법이 적용되고요. 자연인, 법인 모두 적용됩니다. 주택은 원칙적으로 법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LH라든지 지방공사, GS, 경기도시개발공사, IH, 인천도시개발공사 이런 경우만 적용되죠. 중소기업도 적용되고요. 주택. 근데 상가는 모든 법인 다 적용됩니다. 주택이든 상가든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적용 안 됩니다. 상가 일시사용 위한 게 뭐가 있어요? 눈물의 폐업 처리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그런 것만 돌아다니면서 한 3개월씩 장사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깔세 또는 사걸세라고 해가지고 그냥 예를 들면 석 달 동안 1,000만 원 세 주고 나갈 때 아무것도 안 받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최단기 존속기간 1년 주장할 수 없죠. 일시사용을 위한 게 명백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환산보증금이 서울에서 9억, 과밀억제권역 6억 9천, 광역시 5억 4천, 기타 지역 3억 7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가금융임대차보호법이 적용 안 되고 원칙은 민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이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적용되는 게 임시특례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차한 코로나가 한참 창궐할 때 6개월간 연차한 차임은 3개의 차임액을 연차하는 것으로 보는데 포함시키지 않는다.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대항력, 계약갱신 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3개의 차임액을 연체했을 때 해지해야 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집합제한, 집합금지명령을 3개월 이상 받아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인하여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니까 주인이 보증금을 내줘야 된다. 이런 거는 서울에서 환산보증 9억 초과하더라도 적용됩니다. 이거 외에 최단기 존속기간 9억 초과하면 적용 안 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등기 안 됩니다. 9억 초과하면. 월차임 전환율 적용 안 됩니다. 5%밖에 못 올린다. 적용 안 됩니다. 10% 올려도 됩니다. 9억 초과하면. 요거는 9억 초과하더라도 적용된다. 아까 주택은 2년인데 상가는 1년이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이것도. 그 다음에 법정갱신. 주택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인데 상가는 1개월 전까지입니다. 이런 게 중요하죠. 차이가 나니까. 통지 안 하면 갱신 거절 통지 안 하면 법정갱신이 되고요. 법정갱신 되면 전임대차와 동일한 계약 조건으로 보고 단 존속기간은 1년이다. 그리고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 됐을 때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가 가능하고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요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게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입니다. 여기서는 법정갱신에서는 법정갱신 자동 연장은 10년 넘어도 주인이 말 안 하면 계속 장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단 10년 초과 불가능한 거는 갱신 요구에 의한 갱신은 10년 초과해서 불가능하죠.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 6년 계약 체결했으면 갱신 요구해서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면 12년 되니까 안 된다고. 그거는 5년까지 계약한 경우는 5년 연장이 가능하지만 6년, 7년, 8년 계약한 거는 더 이상 갱신 요구 불가능해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요거는 이게 지금 법정갱신하고 요거 좀 다르라고. 요게 이 자료만 보면 조금 오해하기 쉬운데,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은 20년 됐다 하더라도 주인 말 안 하면 계속 장사할 수 있잖아요. 20년이고 30년이고 주인이 말 안 하면 계속 1년씩 연장되는 거죠. 근데 요 10년 초과 불가능하다는 말은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하는 거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고요. 최우선 면제입니다. 아까 주택은 최우선 면제이고 요것밖에 없었는데 상가는 앞에 뭐가 더 있었어요? 이게 9억이라는 게 있었고요. 6억 9천이라는 게 있었고 5억 4천 그 다음에 3억 7천이라는 게 숫자가 하나 더 있어요. 주택에 없는 숫자가. 주택은 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확정일자 받으면 후순위보다 우선 면제 받습니다. 아까 제가 뭐 한남 더힐, 뭐 롯데 넥스트웰, 뭐 그 다음에 서초구의 설해마을 이런데 보증금이 전세 보증금이 20억이라도 우선 면제 받는다고 후순위보다 확정일자 받으면. 근데 상가는 서울에서 9억 초과하면 우선 면제 못 받아요. 확정일자 찍어주지도 않아요. 설령 찍어줬다 하더라도 공무원이 실수로 우선 면제 못 받는다고요. 9억 초과하면. 그 주택에는 이런 구분이 없다고요. 금액과 상관없이 우선 면제 받는데 요 9억 이거는 원칙적으로 우선 면제 받는 금액이에요. 최우선 면제 받는 거는 6,500이고요. 자, 그래서 서울에서 만약에 서울에서 500만 원, 보증금 500에 월세가 60만 원입니다. 이 환산보증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환산보증금은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을 한 금액을 환산보증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보증금 500에 월세 60만 원이면 곱하기 100을 하면 환산보증금은 얼마입니까? 6,500만 원이죠? 이런 경우. 자, 이 경우 경매 넘어가면 서울입니다. 서울에 있는 상가입니다. 서울에 있는 상가인데 이 경우 경매 넘어가면 최우선 면제 얼마 받냐고요? 2200x 2분의 1에 하나요. 상가 건물 가격이 2분의 1이라는 것은 상가 경매 넘어간 가격의 2분의 1이라는 이야기예요. 만약에 경매 넘어간 가지고 경매 낙찰가가 1,000만 원밖에 안 되면 500만 원밖에 못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말은 없으니까 그 2분의 1은 여기 적용 안 하고. 그러면 답은 보기는 제가 그럼 줄게요. 서울에서 9억 6,500만 원, 2,200만 원, 500만 원, 0원 중에 있어요. 답이 2,200 아니라 했는데 또 2,200 하시네. 여기 보세요. 이게 여기는 환산보증금이라고 돼 있고 여기는 보증금이라고 돼 있어요. 받는 돈은. 그러면 얼마입니까? 보증금이 얼마라고 했어요? 이게 500이니까 500는 하는데 2,200 받으면 말이 안 되잖아. 내가 내놓은 돈은 500밖에 없는데 최우선 면제 받는 게 2,200 받으면 내놓은 돈보다 더 많이 받으면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타는 돈은 최우선 면제 받는 금액은 보증금 범위 내에서 기준이 되는 금액은 환산보증금이라고요. 요즘은 시험이 디테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고득점 할 수 있어요. 대충 알면 대충 다 틀려요. 요즘은 문제 경향이. 기준이 되는 것은 환산보증금이지만 실제 최우선 면제 받는 것은 보증금 범위 내에서 받는다고 환산보증금 받는 게 아니고. 그러면 보증금 하나도 없고 월세로만 있으면 하나도 못 받는 거죠. 최우선 면제 받을 게 없잖아. 월세만 내고 있으니까. 이게 권리금 또 지금 현업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봐도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 많아요. 일단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이제 현실적으로 또 현업에 나가면 중요한 게 신축 상가입니다. 분양받은 신축 상가를 세입자 장사한 적이 없어요. 새 상가를 처음으로 세입자를 받으면서 주인이 처음 들어온 세입자한테 바닥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법조문에는 있다 없다 규정 없습니다. 법조문에는 해석상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근데 보통은 통상 지금 기존에 있는 세입자들이 새로운 세입자한테 권리금을 받아가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실제 분당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주인이 직접 권리금 받으면 안 되는 줄 알고 아들을
가짜 임차인으로 내세워 가지고 아들 통장으로 받았어요. 아들이 세입자인 것처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부모가 돈을 닦아 썼는데 새로운 세입자 들어온 사람이 감자탕집 3천만 원 권리금 줬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3천만 원 안 돌려주면 고소하겠다 했는데, 알아서 해라 했는데 결국 고소했는데 사기죄로 기소됐어요. 사기죄는 2단의 고의가 있어야 된다. 아들이 세입자인 적이 없는데 세입자인 것처럼 속였다. 또 돈까지 속여가지고 기망행위를 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해야 그게 사기죄가 성립하거든요. 3천만 원 이익을 취득했으니까 사기죄로 기소됐어요. 제가 처벌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는 보지는 못했는데 기소된 것까지는 확인했어요. 그 문제는 주인이 직접 부모님 자기 그 임대인 통장으로 받았으면 문제될 게 없죠. 아들 통장으로 가짜로 받아가지고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요. 받아도 됩니다. 주인이 직접 받았다고 해서도 계약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영업을 했다면 주인이 권리금 내줄 필요는 없고, 다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면 안 돼. 다른 새로운 세입자한테 권리금을 받아가는 것마저 금지하면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해야 될 점은, 주인의 경우 이제 10년 끝났어. 10년 지났어요. 더 이상 계약갱신 요구도 불가능해요. 이제 10년 끝났으니까 내가 직접 장사하겠다. 커피숍.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해 줘야 돼요? 안 해줘도 돼요? 10년 넘었으면. 더 이상 계약갱신 요구도 불가능한 시점에 이르렀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줘야 된다. 무조건 해줘야 돼요. 100년이 지나도. 그러니까 주인이 직접 장사하겠다 이 말 하는 순간 손해배상해야 돼요.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근데 제가 주인한테 유리하다고 했잖아요. 주택 상가 임대차. 권리금도 주인한테 유리해요. 왜냐하면 이게 보면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면 안 되는데, 밑에 예외 이 말은 뭐예요? 방해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즉 권리금 못 받아가게 해도 되는 예외예요. 이게 예외가 더 많아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새로운 세입자가 월세 안 낼 것 같다. 차임, 자력이 경제적 능력이죠. 근데 얼굴 한번 보고 자력이 있는지 없는지 뭐 어떻게 하냐고요. 그러면 주인이 저 사람 옷 입은 거 보니까 월세 안 내, 하는 행동 보니까 월세 안 낼 것 같다. 그러면 세입자가 아닙니다. 월세 잘 낼 능력이 됩니다는 걸 입증해야 돼요.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되죠. 피곤하다고 그것도 일단. 그 다음에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거고, 저 세입자면 다 부술 것 같다. 건물 얼굴 한번 보고 제가 안 되겠다. 다른 사람 구해봐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그럼 세입자가 아닙니다. 저 사람 그럴 사람 절대 아닙니다. 입증해야 된다. 그럼 소송해야 되죠. 피곤하고요. 그 다음에 1년 6개월 이상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누가? 세입자가, 주인이. 이것도 주어가 없습니다. 법조문에 보면 세입자가 주인이 이런 말 없어요. 그래서 둘 다 해당된다는 겁니다. 둘 다 해당돼요. 주어가 없다고요. 그래서 또 최근에 판례가 있는데, 권리금 보장 안 해줬다고 소송하다 보니까 1년 6개월 동안 세를 못 놨어요. 소송하고 있다는 거 알면 세 잘 안 나가잖아요. 그 1년 6개월 동안 세를 못 놓고 나니까 주인이, 야, 소송하다 보니 1년 6개월 동안 내가 세 어차피 안 났으니까 1년 6개월 동안 영업용으로 사용 안 했으니까 이제는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해 줄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판사는 안 된다. 처음부터 1년 6개월 이상 앞으로 사용 안 하겠다 말한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 세입자를 못 구해가지고 세 못 놓은 거 가지고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 안 해주는 거는 안 된다. 손해배상해야 된다. 결국 이렇게 나왔어요. 판례가. 손해배상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고 3년 이내에만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려는 권리금 액수와 임대차 계약 종료 당시 권리금 평가액 중 낮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낮은 금액. 아까 우리 주택의 경우 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세입자 나가라고 해놓고 안 살고 거짓말 시켰으면 높은 금액 손해배상해야 되죠. 여기 또 낮은 금액, 이런 게 시험에 나온다고. 높은 건지 낮은 건지. 낮은 금액을 손해배상해야 된다. 그 다음에 표준권리금 계약서는 이게 국토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과 협의입니다. 아까 상가 임대차 표준계약서는 주어가 법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권리금 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이 주어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과 협의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제외 이마도 이것도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 안 해줘도 되는 거. 준대규모 점포, 대규모 점포, 전통시장 X 제외라는 거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 안 해줘도 되는 겁니다. 전통시장 X 이 말은 전통시장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해 줘야 된다는 뜻입니까? 안 해줘도 된다는 뜻입니까? 예, 이게 안 해줘도 제외는 안 해줘도 되는 거라고요. 안 해줘도 되는 거에서 X 제외된다. 그러면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안 해줘도 되는 거에서 제외된다. X다. 해줘야 된다. 이거 권리금 요거는. 근데 백화점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가 어떤 경우인지 뭐 면적이 3,000제곱미터 연면적 이런 거 있는데 그건 암기 안 해도 돼요. 시험에 그냥 대규모 점포, 준대규모 점포 나와요. 그럼 쉽게 말하면 백화점, 할인매장 이런 경우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안 됩니다. 백화점이 뭐 안 됩니까? 백화점이 임대사업자입니다. 백화점 그거 다 세준 거예요. 세주는데 두 가지 형태가 있더라고. 세주는데 매출액의 40%를 월세로 받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고정월세 주는 경우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매출액의 40% 이렇게 돼 있는 경우는 백화점에 세일하자고 하면 같이 다 응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월세 2천만 원 고정 뭐 얼마 팔리든 상관없이 월세 2천만 원 주고 이런 데는 백화점 세일하는데도 일부 매장 제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고정월세 받는 데는 제외된다. 나 월세 고정을 내는데 나 세일하는데 참여 못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백화점은 임대사업자인데 한 달에 2번씩 위치를 바꾸더라고요. 어디가 장사 잘 돼? 에스컬레이터 앞에 이런 데, 엘리베이터 앞에 이런 데가 더 장사 잘 되는 사람이 자주 다니는데, 그러니까 임대료는 똑같 매출액의 무조건 40%인데 구석진데 이런 데는 싫어할 거 아니에요. 매출이 안 나오니까 많이. 그래서 위치를 수시로 바꾸니까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마트 이런 데도 보면 거기 뭐 그 직원들 그 막 팔라고 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입점 업체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외국하고 다른 게 우리나라는 그런 큰 매장도 다 이게 마케팅 영업을 직접 거기서 막 시식하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 외국 큰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그게 세계에서 최고 큰 기업도 우리나라 들어와서 망했죠. 그냥 그대로 놔놓고 살아가고 아무도 영업을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익숙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버티기가 쉽지가 않죠.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영업하기 힘들어요. 가격도 싸야 되고 서비스 질도 높아야 되고 이러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전통시장 X 이 말은 전통시장은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해 줘야 된다. 백화점 할인매장은 기회를 보장 안 해줘도 된다. 국공유재산 안 해줘도 된다. 그래서 대구 바늘땅 지하상가, 부산 서면 남포동 지하상가, 인천 뭐 부평 지하상가, 서울도 지하상가 많아요. 고속버스 터미널 지하상가 이런 거 전부 공유재산입니다. 공유재산. 도로 밑에 있는 거니까 개인 땅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안 돼요. 공개 입찰을 해가지고 세입자 모집하더라고요. 지금 이게 문제가 심각한데 인천 부평 지하상가 이런 데 보니까 20년 전에 월세 20만 원 주고 인천시하고 계약했더라고. 20만 원 주고. 근데 그 세입자가 계속 전대를 불법 전대를 해가지고 지금 최종적으로 장사하고 있는 사람은 막 300만 원씩 이렇게 내요. 월세를. 그 누가 받는 거예요? 전대인이 받는 거잖아요. 그 처음에 낙찰 입찰해가지고 인천시에 된 사람이 갖고 있어요. 그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안 된다고. 대구 바늘땅 지하상가에 가니까 그 지하상가 몇 개를 합해가지고 약국이 권리금 제가 얼마 주고 왔는데 물어보니까 10억 주고 들어왔다고. 10억. 그 사람 나갈 때 10억 보장 안 돼요. 개인 게 아니잖아요. 국유재산, 공유재산이니까 그런 거 알고. 그리고 보니까 바늘땅 지하상가 대구에 장사하는 데 보니까 장사가 하는 게 아니라 중개사무소도 있어요. 지하상가에 중개사무소가 있는데 핸드폰 번호만 적혀 있어요. 그 핸드폰 번호 적혀 있다가 나중에 뭐 분쟁이 생기고 사고 나면 폐업해버리고 그냥 핸드폰 번호 바꿔버려요. 핸드폰 번호. 그럼 연락이 안 되면 거의 끝이에요. 연락해도 연락 안 되고 등록관청에 민원 넣으니까 폐업하고 없으면 우리 못합니다. 이렇게 해요. 지금 등록하고 있어야 뭐 조사를 하고 불러조사하고 폐업하고 없는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거의 끝이에요. 폐업하고 없으면 잘 조사 안 하더라고요. 조사할 수 없죠. 등록관청은 어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는 있지만 경찰이야 조사할 수 있지만 검사나 등록관청 공무원이 뭐 개업공개사에 대해서 지도감독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개업공개사나
교육공개사 아닌 일반인들은 지도 감독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고 나면 그냥 폐업하고, 폐업해버리면 거의 조사 안 나와요.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 8가지가 있었어요. 3개의 차임에게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이런 게 해당되면 전부 권리금 회수기에 보장 안 된다. 전차인도 권리금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권리금 제도가 명문화됐는데요. 외려 명문화되기 전에는 암암리에 권리금을 주고받았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더 권리금 회수기회가 박탈되고 있답니다. 제가 2015년 전에 그때 중개업을 하면서 권리금도 제가 해봤는데 거기 주인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떠한 경우에도 권리금 인정하지 않기로 함 이런 거 특약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교육공개사는 특약 적자고 하면 둘이 서로 약속하는 거 그냥 적어주면 돼요. 그 약속 안 지켰다고 교육공개사 책임지는 거는 아니 자기들끼리 이렇게 적자고 하는 거 적어달라는 거 적어주면 돼요. 어떻게 하기로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어떻게 하기로 한다. 이렇게 한 거는 뭐 교육공개사가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교육공개사로서는 해달라는데 안 해줄 수는 없어요. 그렇게 적기는 적어놓고도 세입자들끼리 주고받았어요. 새로운 들어온 세입자하고 기존 세입자하고. 주인들은 권리금이 자꾸 높아지는 걸 싫어해요. 보증금보다 권리금이 더 높아버리면 나중에 세입자 구하기 힘들죠. 주인들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더라고요.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어쨌든 현업에 나가면 이게 4대 보험을 참고로 이거는 그냥 상식선에서 국가에서 80% 지원해 줍니다. 3년간. 원래 4대 보험은 사장님이 받내고 직원이 받내잖아요. 단 60 넘으면 저는 이제 60살이 돼가지고 그게 그 국민연금보험은 직장에서 못 내주더라고. 저 직장에서 이때까지 내줬었거든요. 59세까지는. 이제 안 돼요. 오늘 제가 국민연금에 전화해보고 왔어요. 이거 국민연금 미리 조기 수령해야 되겠다. 도저히 돈이 없어서 이렇게 하니까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한 300만 원 이상 수익 안 되면 280몇만 원이라더라고. 가능하다 하더라고. 조기 수령하려면 또 소득이 너무 높으면 안 돼요. 어쨌든 이게 4대 보험 직원들 웬만하면 가입해 주라는 이야기고요. 직원 한 명 있으면 4대 보험 직장 사장님도 직장 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해요. 근데 사장님 혼자 있으면 지역보험 가입해야 되지 직장 건강보험 가입 불가능해요. 참고로. 그 뭐 직원한테 월급 100만 원 가는데 자기 월급에서 한 10만 원 작게 받고 4대 보험 들래 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국민건강보험료는 5%예요. 월급 50만 원 하면 2만 5천 원이 건강보험료. 그 2만 5천 원은 사장님이 12,500원 내고 직원이 12,500원 낸다고요. 또 직장 건강보험 1년만 회사 다니면 그만두더라도 지역보험에서 직장에서 내던 거 2년간 적용해서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 4대 보험 가입해 주는 게 크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직원하고 상생을 해야 되지 사장님만 혼자 먹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제가 직원으로 근무해 보니까 직원한테 돌아가는 거는 5%도 안 되더라고요. 거의 사장님 혼자 독식이에요. 현실적으로 보니까 대부분이 중개업소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가급적이면 한 1년 정도는 취직해 보는 게 좋기는 해요. 바로 개업하는 것보다는. 그리고 현업에서 이거는 뭐 시험에 아직까지 나온 적은 요거는 나왔죠. 여기까지는 등기필 정보까지 확인해야 된다. 요거는 시험에 나왔네요. 근데 현업에서 보면 교육공개사님들이 거의 신분증하고 등기사항 증명서만 확인하고 등기필 정보는 확인 안 하는 경우 많아요. 시험에 나왔어요. 등기필 정보까지도 확인해야 된다. 등기필 정보, 등기권리증, 집문서까지 확인해야 된다. 지금 전화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 1382에 전화하면 주민등록증 진위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위조했을 수 있다고 지금 빨리 해봐. 휴대폰 가지고 1382에 그리고 정부24에 들어가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1382에 확인해 보시고요. 운전면허증의 경우에는 안전운전 통합면허는 여기에 들어가면은 운전면허증에는 보면 사진이 2개 붙어 있죠. 조그마한 사진 밑에 있는 알파벳 숫자하고 그거 입력하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무 물건 위조한 사람도 있다고. 나무 신분증 위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제 뉴스에 나왔는데 모바일 신분증 위조하는데 2만 원이래. 2만 원. 그럼 젊은 애들 위조해가지고 술 담배 먹으려고 미성년자인데 뭐 술 담배 몇 살 이상 돼야 먹을 수 있죠. 네, 그 위조해가지고 막 많이 한대요. 네,
저도 몇 년 전만 해도 신문 정보자고 있어서 술 사고 이러면, 근데 요즘은 아무도 안 그러더라고요. 자, 대리인하고 계약 체결할 때는 대리권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인감증명하고 위임장이 있어야 대리의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대리권은 수권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수권행위. 이때 수권행위라고 하면 줄 숫자입니까? 받을 숫자입니까? 수수료 하면 주고받는 게 수수료잖아요. 주고받는 요금이. 이게 줄 숫자냐고 받을 숫자냐고요. 수권행위. 대리권 수권행위가 있어야 대리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줄 숫자입니다. 요게 있으면 줄 숫자고 요거 없으면 받을 숫자입니다. 대리권 수여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고요. 대리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여러분들은 오후 5시에 계약하러 왔는데 남편 명의로 돼 있는데 남편은 회사 가고 없고, 그렇다고 인감증명하고 위임장 떼놓지도 않고 갔습니다. 그 손님은 당장 계약한다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냐고. 임차인이나 매수인은 있어요. 그러면 내일 서류 떼가지고 내일 계약하러 오십시오 할 거냐고요? 아니면 서류 없이 그냥 계약할 거냐고요? 내일은 없습니다. 해야 됩니다. 나는 안 하면 다른 중개업소 가서 해요. 다 사람들이 내일 올게요 이러면 내일 와야 하나요? 다음에 밥 한번 먹읍시다. 저 10년 전에 약속했는데 아직도 못 먹고 있어요. 사양의 표시. 그냥 다음에 하자. 이거는 거의 안 될 가능성이 더 많더라고. 다음에 한번 봅시다. 다음에 밥 한번 먹읍시다. 그냥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는 정확하게 시간까지 정해가지고 언제 몇 시에 보자 이렇게 하면 그거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계약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인감증명 위임장 없어도 효력 발생한다고요. 수권행위만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전화해가지고 물어봐야 되겠죠. 부인하고 해도 되냐? 녹음해놓고 그 인감증명 위임장 언제까지 줄 거냐? 그 녹음해놓고 그대로 계약서에 적고요. 그리고 원래 대리인 통장, 대리인한테 돈 줘도 됩니다. 원래 법적으로는 대리권이 있으니까. 그러나 실무상은 본인의 주거은행 통장에 입금시키는 게 좋다고. 이게 제 주거은행 통장인데 2000년도에 만들었는데 56번 재발급됐어요. 이거는 새 통장이 아니잖아요. 새 통장 위험하다고요. 어제 만든 통장, 오늘 만든 통장이는 위조된 통장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가져오면 안 됩니다. 주거은행 통장에 입금시키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라고요. 저는 농협하고 지금 국민은행 통장 2개 쓰는데 2개만 거의 한 3개월에 한 번씩 다시 만들어요. 계속 다시 써가지고 많이 써가지고 이런 통장에 입금시키면 비교적 안전하다. 제가 분당, 일산, 평촌 이런데 그 개업공개사님들 강의해 보니까 그때 수분양자들이 처음 분양받은 분들이 지금 연세가 80 넘었대요. 그럼 자식들 중에 한 명이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자식들 몰래. 그럼 나중에 팔아먹고 나면 나머지 자식들이 문제 제기할 가능성이 없죠. 왜? 협의회 무권대리다. 대리권 없다. 개업공개사 책임지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어떻게 하면 되냐 묻더라고요. 인감증명 위임장 떼오라고 하니까 요양병원에 있어 인감대로도 못 간다. 위임장도 못 쓴다. 뭐 이렇게 주장한대요. 그래도 그런 거는 갖춰놔야 되겠죠. 최소한. 어떻게 해서라도. 아니면 대리인이 떼도 되잖아요. 대리인이 떼더라도 자식이 뗄 수 있어요. 부모 거. 그거라도 받아 놓는 게 좋겠죠. 서류 없는 것보다는. 그리고 돈을 주인 통장에, 그 소유자 명의의 통장에 입금시키면 그걸 자식 한 명이 찾아갔으면 그 은행도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본인 안 하는데 줬으면. 본인이 은행 가서 찾아줬으면 개업공개사 책임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법에는 없지만 실무적으로는 가급적이면 본인 통장이 대리인한테 주지 말고 본인 통장에 입금시키면 최소한 표현 대리는 성립할 거라고요. 가계약금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 계약금 중의 일부라면 못 돌려받습니다. 가계약금 그런 상태라도. 그 아까도 말했지만 2년 계약했다가 2년 연장하려면 몇 년 몇월 며칠부로 갱신 요구에 의해서 5% 올려주고 갱신한 계약임 이런 걸 적어놔야 돼요. 안 그러면 또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약서 새로 적는 것보다는 기존 계약서에다가 특약으로 적고 한 번 더 확정일자 받으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CCTV 설치했으면 설치했다고 그 설치 목적, 장소, 촬영 범위, 시간, 관리자 책임 이런 거 원래는 안내판을 설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현업에 가서 중개업하려면 CCTV 설치하는 게 좋아요. 저도 설치했었어요. 왜냐하면 제 아들보다 어린 애가 와서 막 발로 차면서 책상 아저씨 빨리 자기 여친 보증금 빼달라고, 여친은 벌벌벌 떨고 있고 조폭 같은 애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지금 하시는 거죠. CCTV 녹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저씨 그 왜 빨리 안 빼주는데요? 이렇게 부드러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CCTV는 설치해 놓는 게 좋기는 해요. 단 CCTV는 녹음 기능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이 권리금 받고 그 고객 관리 명단까지 팔아먹었으면, 권리금 받고 중개사무소 넘겼으면 그 고객들한테 이제 누가 관리한다 이걸 알려줘야 됩니다. 메일 많이 오더라고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뭐 정보 이용 내역 이런 거 통보 오는 거 메일 받죠? 그런 것처럼 원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원칙은 알려줘야 됩니다. 이제 고객 관리를 이제 누구 중개업소 누가 인수했으니까 그분이 할 겁니다. 판 사람이 알려주든 산 사람이 알려주든 둘 중에 한 명이 알려줘야만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강의 다 마치고요. 연말 잘 보내시고 내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